부부의 인연을 맺고 서로 부모님 밑에서 자란 남녀로 서류상으로는 남편과 부인으로 여겨져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전혀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불편함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견뎌내는 것이 진정한 부부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남편과는 결혼을 조금 늦게 30대 중반에 맺게 되었는데 처음 몇 년은 매일같이 이혼을 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도 한 번쯤은 이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품고 산다고 말하는데 그런 마음이 심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결혼 전에는 알지 못했던 부분이 결혼 후에 드러나게 되었는데 서로의 성격이 맞지 않는 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참고 견뎌내자는 마음가짐으로 이혼이라는 생각을 뜻하고 다니며 또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로 맞닿은 끝이 굳은 동안 10년이란 세월을 함께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는 물과 기름 같은 순간도 있었고 서로 살고 죽는 싸움을 벌인 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부싸움은 칼로 서로 베는 듯 했습니다. 둘도 아이가 나왔으며 이제는 내 나이가 40대 중반이 되었기에 서로 쟁쟁하게 맞서는 것보다는 그냥 의리로 동료처럼 살아가는 생각이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사실 그게 바로 부부 생활을 이어나가는 방법일지도 모르겠죠. 누군가를 따라가려고 하다 보면 언젠가는 누군가가 희생하는 법이니까요. 그래도 불같은 30대 시기를 지나 이제는 조화롭게 40대를 보내보자는 생각을 해봤지만 이 또한 제 욕심이 얼마나 컸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세상을 더 넓게 보게 된다는 것을 느끼게 되죠. 남편의 친구들이 하나 둘 자신의 꿈을 찾아 사업을 시작해 대박을 터뜨렸다는 얘기를 하더군요. 남편도 그들을 보며 그 희망의 깃발을 들고 일어섰어요. 최근에 사업을 시작했는데 아파트 상가에 단순한 철물 가게를 차리자 대박을 터뜨렸다고 하더라고요. 그 애는 손재주가 좋아서 이리저리 간단한 일도 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파트 주민들이 다 철룡, 구시대 중국의 수레 지방의 도시를 향해 왔다가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들어서 수도꼭지를 갈아주며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철룡 씨는 솜씨가 좋으니까 가능한 일이었겠죠. 사업이란 것은 그냥 의지만으로는 안 되는 법이죠. 혹시 당신도 최근에 사업을 시작하셨나요? 바람이 불어있는 것을 이해하기도 어려운데 당신은 지금 할 줄 아는 기술도 없는데 그런 상황에서 어떤 일을 딱히 하긴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도전해보는 게 어떨까? 두려워서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이 자리에서 제자리를 맴돌게 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어떤 사람은 싸우는 사나이가 칼을 빼면 무라도 치러야 한다고 말하죠. 나도 한번 시작을 하고 나서 천천히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아니겠습니까? 사업을 그렇게 무계획적으로 하는 사람은 없어요. 명확한 아이템을 정하고 몇 년 안에 어떤 목표를 이루겠다는 계획이 있어야 사업이 성장할 수 있는 것이지요. 남의 말에 휘둘리지 말고 한번 철문이나 해볼까요? 카페나 치킨집을 차리는 건 어떨까요? 사업을 하겠다고 아는 그냥 회사나 열심히 다니는데 남편은 그럴 때마다 자기 기를 죽인다면 궁시렁거렸지만 제가 사업에 대해서 이런저런 조언을 할 수 있는 이유도 존재했어요. 저희 친정아버지께서 꽤 규모가 있는 공장을 가동 중이거든요. 아버지가 하는 사업을 보고 자랐다 보니까 어느 정도 사업이라는 것에 대한 무게를 어릴 때부터 깨우치게 되었어요. 저희 친정아버지도 수입이 꽤나 힘들었지만 밤에 잠도 안 자고 열심히 일을 하시던 모습을 보고 자랐으니까 당연히 사업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죠. 그러나 남편은 계속해서 저에게 이런저런 아이템들을 밀어붙였고 변을 타며 남편이 쫄딱 망해서 정신을 차려봐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망하는 것이 빛을 발하는 일도 있고 부부 사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니까 위험이 큰 일이었지만 남편이 뭐라고 해야 나를 깨우칠 것 같은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냥 남편의 불평이 귀찮아서 내버려뒀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고집성을 가지고 이것저것 주장하면서 뭐가 달라질까요? 제대로 준비를 하지 않고 남편이 사업을 어떻게 할지 내가 타령할 걸 알아서 말을 안 해주었고 그 결과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채로 기대만으로 일을 처리하다가 엉망으로 끝나버렸어요. 어떻게 보면 당연히 일어날 일이 일어나기로 한 것인데 남편은 상당히 큰 좌절을 맛보았어요.
그 내용이 정말 완벽하다고 자기 말로는 너무 완벽하다고 하더래요. 아이템이었다. 했지만 제 생각에는 전혀 준비가 안 된 사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정말 심사숙고 끝에 결정을 하는 아이템이었는데 이렇게 시기를 잘못 맞춰버려 망해버릴 줄 누가 꿈에나 상상했겠어요. 당신이 나를 제대로 말려주어야 했을 텐데 아쉽게도 그렇지 못했네요. 평소에는 그렇게 안 된다고 하더니 이번에는 왜 마음대로 해보라고 하는 건지, 그나마 있던 우리 재산까지 다 털릴 위기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어찌 나한테 그런 소리를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돼요. 내가 그동안 도시락을 사들고 쫓다니면서 말려줄 때는 내가 기도하면 안 된다고 난리를 피우더니 해보라고 내버려뒀더니 이제는 잃어버린 걸 내 잘못인 것처럼 돌리고 계시네요. 당신은 너무 양심이 없어요? 아니, 솔직히 남편으로서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있겠어요. 어딘가에서 혹성 탈출, 탓할 구멍이 필요하니까 제 탓을 하는 건 알고 있었죠. 전 어차피 남편이 망해버릴 거라 예상은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재빨리 남편이 친 사고를 수습하기 위해 이리저리 돌아다녔어요. 하지만 생각보다 남편이 벌인 일이 컸던 거예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남편이 벌인 일은 정말 그 몇 배에 달하는 일이었던 거지요. 제가 확실하게 물어보고 따질 건 다 따졌어요 했는데 순간 남편이 말한 금액을 듣고 머리가 어질어질했어요. 아니, 우리 아들이 친사는 맞지만 너네 둘이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함께 살면서 모아둔 돈이 하나도 없이 다 말아먹었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냐? 내가 정말로 답답해서 우리 아들이야 애초에 눈이 돌아서 멍청해졌다. 그는 치지만 너는 왜 우리 아들이 하는 일 하나 못 막아서 사다를 만들고, 그래, 우리도 돈이 없다. 뭐, 도주 이 말이야? 사실 시댁에서 도와줄 거라고는 전혀 생각조차 하고 있지 않았었기 때문에 별 상처도 받지 않았어요. 사실 저희 시댁 식구들은 기생충이나 다름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니까 자식들에게 어떻게든 하나 더 뽑아 먹고 싶어서 안달이 난 사람처럼 굴었다고 할까요? 저희 시아버지는 평생을 한량처럼 산 분이셨고 시어머니께서 남편과 신우가 어릴 때부터 식당에서 일을 하시면서 번 돈으로 집안 생활을 이어가셨거든요. 제가 시어머니와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저는 자식들이고 뭐고 제 한 몸 건사하고 도망을 가셨을지도 몰라요. 그만큼 어렵고 힘들게 살았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자린 고비였어요. 약간 뼛속까지 짜게 잡는 궁상이 몸에 배어 있었어요. 입기에 10,000원이라도 아까워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첫째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도 용돈을 줄 때 실제로 단순히 과자 한 봉지를 사 먹으라는 식으로 1,000원 한 장을 건네주셨어요. 요즘에는 과자 한 봉지가 2,000원인 것을 생각하면 그 1,000원을 어떻게 사용할지 고민했던 게 사실이었죠. 눈에도 안 아픈 손주들에게 돈을 쓰기가 아까웠다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어쨌든 상대적으로 적은 돈이라고 생각되었지만 사업 실패로 큰 돈을 잃었을 때 꿈이라도 꾸고 싶은 마음이었겠죠. 그런데 돈을 내놓지 않고 오히려 돈 없다며 연락도 자제하고 차단한다면 뭐라도 내놓을 돈이 있는 사람인데 말이죠. 우리 신우가 결혼할 때도요 시댁에 갖고 가기 위해서라도. 돈이 하나도 없어서 신우가 대출을 받아 결혼식을 진행해야 할 정도였거든요.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말입니다. 사업을 말아먹었을 때 제가 모르던 일이 있었다는 것이었죠. 그냥 곱게만 말아먹었으면 되는데 어떻게든 본인이 벌려둔 사업을 살려보겠다는 마음을 가지고는 이쪽 저쪽에서 돈을 빌리고 끌어다가 써서 돌려막기를 시작했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그저 남편이 가진 돈 다 털어서 사업을 시작했으니까 그냥 그 돈만 잃은 건 줄 알았는데 빚이라는 것을 지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지인들로부터 시작해서 대부 업체까지 돈을 빌리기 시작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고 돌려막아 보겠다고 시작한 것들까지 폭삭 주저앉게 되면서 그 모든 것들이 그냥 빚빚빚으로 넘어오게 되었어요. 제가 이 모든 사실을 알았을 때는 이미 남편은 넋이 아가 있었고 감당하기 힘든 수준까지 지나쳤어요. 결국에는 우리는 사는 아파트 전세금을 털어서 급히 빚을 갚아야만 했어요. 빚을 막으려면 돈이 필요한데 돈이 나올 구멍이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았으니까요.
이삿짐을 정리하면서 매일같이 남편이랑 언성을 높이고 싸우게 되니 아이들은 불안해했고 우리 가족은 결국 정말 작은 방 2칸짜리 빌라로 전셋집을 옮겨야 했어요. 남편은 망연자실해 더 이상 저랑 싸울 힘이 없는 사람처럼 보였고 저는 이 현실을 어떻게 벗어나야 할지 다시 희망을 찾을 수 있을지 엄청나게 고민했습니다. 정말 쥐구멍에도 살림이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있던 곳은 쥐구멍보다도 못한 곳이었나 봐요. 빛이 보이지 않았어요. 결국에는 친정에 가야만 했어요. 그 사업이란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남들의 말만 믿으면 안 되고 모든 것을 꼼꼼히 준비해도 실수가 발생할 수 있는 법인데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좋아 보인다고 투자한다면 그 말처럼 딱딱 이루어지겠냐는 세상에 사람을 등쳐 먹는 인간이 얼마나 많은지 생각해봐야 해요. 그리고 실수를 깨닫는 즉시 중단해야 할 건데 살려보겠다고 대부업체에 돈을 빌리는 게 아이 둘을 둔 아버지가 생각해야 할 문제죠. 정말 잘못한 거려. 생각이 너무 짧았어요. 장인어른과 장모님 앞에서 볼 면목도 없이 살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다시 어떻게든 일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번만 도와주시면 새 인생을 살아보겠다고 생각하며 아이들과 마누라만 생각하며 새 출발해 볼 거예요. 이렇게 쉽게 해결되면 또 다른 달이 떠오르겠지요. 거기에 들어가 보면 빛이 정말 놀라울 거예요. 우리가 당장 큰 돈을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공장에서 일을 하게 해주기는 할 테니 이번 일이 긍정적인 변화가 되기를 바라요. 정말 야박한 처사였습니다. 어떻게든 갚아나가도록 노력할 테니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느꼈지만 뒤에야 아버지의 공장에서도 사건이 조금 일어나 돈이 크게 손해를 입게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어. 남편을 취직시켜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 일이었어. 우리가 물불 가릴 상황은 아니었으니까 남편이 현재 무직이어서 아버지 회사에서 열심히 일해보겠다고 다짐했어. 정말 한문 갈아서 열심히 일해볼 거야. 장인님을 실망시키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회를 주신 건 제게 다시 태어나게 한 것 같아서 감사하게 생각하며 버티겠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 없습니다.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노력해준다는 게 정말이지 더워야지. 고맙지요. 일을 잘하고 적응되면 나중에 어떻게든 돈을 모을 수 있을 때 내가 도와줄 수 있도록 남편은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는 동안 정말 누구보다 열심히 아버지의 사업장에서 일을 했어요. 사임에도 불구하고 이외 없이 제일 말단에서 일을 시킨 아버지에게 불평불만 하나도 없이 묵묵하게 일을 해왔어요. 저희는 집도 팔고 전세로 옮긴 상태였고 차도 팔고 가진 폐물 같은 것도 전부 다 정리해가며 빚을 차곡차곡 갚아나가고 있었던 상황이었기에 남편이 벌어오는 월급으로도 숨통이 트이게 살 수 있는 상태였지요. 정말 얼마나 그 숨구멍에 감사했는지 몰라요. 남편은 친정아버지의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많은 도움을 받은 것에 정말 진심으로 감사했던 것인지 저희 친정에 열심히 효도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따지면 친정 부모님 덕분에 우리 가족들은 어느 정도 사람다운 생활을 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응당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할지라도 일상이 바쁘고 쉼없이 쫓아오는 일이 많기 때문에 그 와중에 효도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생각해 봐야겠죠. 우리 친정 부모님께서는 평생 공장에서만 일하시면서 사시면서 어느 좋은 곳에 여행을 가본 적이 없으셨던 분들이십니다. 아버지는 나이가 60을 넘겨가시던데 취미가 낚시였다고 하셨죠. 하지만 비싼 장비를 살 수 없다며 소소하게 즐기시던 것 같습니다. 주말에 남편은 일부러 시간을 내서 친정아버지와 함께 낚시터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장인은 혼자 가시다가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떡하냐고 걱정하신다며 저과 함께 가줄게요. 그리고 혼자 가는 것보다 함께 가는 게 더 좋다고 하시더군요. 두 사람이 함께 가는 게 훨씬 재미있을 거예요.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운전도 제가 할 테니까 장인어른은 피곤하실 텐데 한숨 깊게 잠들고 계세요. 그럼 이번 주에도 함께 가겠습니다. 주말마다 친정아버지와 남편이 낚시를 나가니까 친정엄마도 심심하셨을 테니 근처에 캠핑장이 있는 곳을 알아봐서 저와 아이들,
친정 부모님까지 모두를 챙겨 주말마다 전국 각지로 다니기 시작했어요. 돈이 넉넉지 않아서 고가의 캠핑 장비들을 갖추면서 호화롭게 다니진 못했지만 낡은 텐트에서 모여 따뜻함을 느끼며 자는 것도 낭만적이라고 생각해요. 아이들도 밖에서 뛰어다닐 수 있어서 무척이나 좋아했고 친정 부모님, 아이들, 우리 부부까지 모두 캠핑을 즐기며 낚시도 하고 같이 매운탕도 끓여 먹었어요. 고기도 구워 먹으며 시간을 보내는 동안 저희 가족은 더욱 돈독해졌어요. 남편은 사업 실패로 인해 큰 좌절감을 느꼈지만 부모님의 지도 아래 열심히 일함으로써 한 번에 다시 도약을 꿈꿀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남편의 포부를 높이 사주셔서 남편은 그 기대를 실망시키지 않겠다며 다짐하고 피곤에 코를 쏟으면서도 출근을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만약 남자가 가을에 나가서 나무를 베면 그것이 나의 신조야. 사업이 실패했다고 해서 가정을 버리고 도망치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우리 남편은 밤낮 없이 일하며 마누라와 자식들을 먹이고 살리겠다는 다짐을 해왔죠. 이렇게 굳건하게 일하는 남자가 진정한 남자라고 생각해. 내가 그의 선택이 참 잘됐다고 생각해. 남편이 하는 일을 뒤에서 묵묵히 바라보는 줄만 알았지만 어느 정도 공장이 원활하게 운영되는 것을 알려주시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알려주지 않은 경영 비법들까지 전해주셨다. 남편은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며 아들인 공장에서 최고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으로 인정받을 정도로 최선을 다해 일했다. 처음에는 아는 게 없어 사무실에서 양복을 입고만 일하는 사람이었지만 노가다 수준의 공장 일을 시작하면서 밤마다 끙끙 앓으며 잠을 자고 씻은 후엔 파스를 붙여 요청하기도 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적응하며 공장의 운영 상황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고 그때부터는 정말 머리를 써가며 공장 일의 흐름을 읽어나가게 되었다. 저희 아빠도 몸을 쓰며 고생하신 데 대해 마음이 조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공장에서 일하는 대신 사무실에서 업무를 맡겨주시고 월급도 많이 올려주셨어요. 3년 동안 그만한 성과를 얻은 것으로 보아 초고속 승진과 다름없는 형태였지만 아버지는 열심히 일하셨기 때문에 직원들 사이에 불만 같은 것은 전혀 없었어요. 그 당시 우리 부부의 나이가 40대 후반인데 만족스러울 정도였어요. 조금의 빚이 남아 있었지만 이대로 지속하면 수년 안에 모든 것을 갚을 수 있는 상황이었고 가난을 경험하고 난 후에 사람은 자신의 위치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 친정 부모님은 우리 부부를 참으로 고마워하셨지만 반대로 시댁에서는 불만을 표현하셨습니다. 품으시고 남편이 너무 친정만 챙기고 친정에만 충성을 다하니까 나아진 부모는 생각도 안 한다.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된 거죠. 솔직히 우리 아들이에서만 일을 하다가 노가다 판에 뛰어들게 된 건데 왜 사돈에게 감사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우리가 나중 부모인데 어찌 그 이처럼 나의 정신이 팔려서 그럴 수가 있니? 취직시켜준 게 뭐가 어쩌다고. 아이고, 그냥 돈으로 해결해주면 되는 건데? 그지 우리 아들 몸쓰기 만들어 놓고 뭘 감사해. 에휴, 저에게 퉁명스럽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 저는 저 모든 말들이 시어머니의 생각 없는 투정보의 겨운 소리라는 생각을 지을 수가 없었어요. 저희 시댁이 진짜 돈이 없었거든요. 저희에게 생활비를 내놓으라고 마치 은행에 돈이라도 맡겨놓은 사람들처럼. 돈을 뜯긴 살림 뜯어 간다고. 가면서도 고맙다는 소리 한 번도 안 하고 당연하다는 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물론 그게 우리 부부에게만 그랬던 것은 아니고 신에게도 똑같이 행동을 했으니까 우리도 반발을 크게 할 수 없었죠. 우리 신우도 평생 시부모에게 돈을 느꼈다면서 진절머리를 쳤거든요. 아, 나 정말 나를 낳아준 부모라만 연락하고 살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다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그렇게 뻔뻔할 수 있는지 우리 집도 지금 사정이 많이 힘든 걸 알아요. 우리 시댁에서도 돈 한 푼 못 준다고 하고 있고 나는 임신도 되지 않아서 구박당하고 있어요. 남편이랑도 대면할 때마다 우리 엄마 아빠가 나한테 뭘 하는 줄 알아요? 오빠가 사업 말아먹은 이후에요. 돈이 없다고 생활비를 주지 않으니까 나에게 2배로 내놓으라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휴. 아가씨에게 2배로 내라 했다고 해요? 아가씨의 사정도 뻔히 알면서 어떻게 부모라는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어요?
나도 아가씨가 어떻게 사는지 뻔히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언니도 나의 사정을 다 아는데 아니, 우리 부모인데 모르겠어요. 내가 얼마나 시집살이를 당하는지, 돈이 없어 빌빌거리는 것을 잘 알면서 2배로 내라고 한다면 우리 부모는 나 결혼할 때 돈이 없다고 해서 내가 대출을 받아 결혼 준비를 해야 했게 만들어 놓고, 나에게는 맨날 돈만 내놓으라고 해요. 아휴, 정말 인연을 끊고 싶어요. 신우가 한숨을 쉬며 신세한탄을 할 때마다 저도 그 마음이 참으로 이해가 가서 어떤 위로를 해드려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에 친정아버지께서 저희 부부를 불러다가 이야기가 있다고 하셨어요. 저와 남편은 얼마 남지 않은 빚까지 모두 갚아 나가야 합니다. 앞으로 내 가족이 살 수 있는 집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돈을 모으기로 했었는데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호출에 친정으로 가서 아주 엄숙한 얼굴로 말씀을 들었다고 합니다. 너희들이 고생한 걸 지금까지 일부러 참견하지 않고 다 지켜보고 있었다. 너희들이 아등바등 살아가는 것을 다 해봐야 할 경험이라고 생각했었다. 이제 너희가 수련이 와도 강인하게 이겨내는 모습을 보고 도와줘도 되겠다 싶은 마음이 들어서 너희를 불러왔다. 부부 사이에 고충이 오가는 문제였지만 둘이 함께 헤쳐나가려는 모습이 참 보기 좋다고 합니다. 아버지. 술이라도 전해주셨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기분이 좋아 보이시는지. 우리 부부도 어려운 시기를 겪었고 부부싸움도 자주 했지만 그래도 잘 이겨냈어서 다행이에요. 그런 모습 다 보니까 내 마음도 참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아이들도 크는데 그 좁은 집에서 어떻게 생활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그래도 집이 너무 작아. 난 3억이라는 돈을 붙여줄 테니까 큰 집으로 이사를 가라. 적어도 아이들이 각자 방 하나씩은 가져야지. 3억이야. 장인은 그게 정말이세요? 그렇게 큰 돈을 우리 집 사는데 못 해주신다고요?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장인은 감사합니다. 남편과 나 정말 머리를 바닥에 박으며 감사하다고 절을 올렸어요. 한번 망해보고 나니까 그렇게 함. 돈이 얼마나 큰 돈인지 확실해졌더라고요. 사실 저희의 현재 수준에서는 수십 년 동안 저축해야 겨우 마련할 수 있을지도 모를 돈이었기 때문에 실감이 나지 않을 정도였어요. 너무 감사했지만 또한 부모님의 노후 자금으로 쓰셨을기도 하고 남은 돈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죄송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 돈으로 우리 부모님께서 사용하고도 남을 수 있었기 때문에 제 마음 한구석이 조금 어수선했죠. 우리 사위가 힘든 일을 시키면 금방 나가 버릴 줄 알았는데 근성도 아주 튼튼한 것 같구나. 지금처럼 열심히 일을 하면 공장도 걱정 없이 물려줄 수 있을 것 같아요. 평생 힘들게 운영해온 공장이 그만큼 신분 보장이 확실한 사람에게 물려주고 싶네요. 정말 제가 공장을 물려준다고요? 아니, 현재 장인어른께서 운영 중이신 그 공장 말이십니다. 그럼 다른 사업장이 더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딸 둘이 있는데 그럼 뭘 해야 하지? 2딸 모두 공장에는 전혀 관심 없는데 잘하는 사위에게 물려준 게 당연한 것이지. 둘째는 말이야, 무용을 전공한 후에 평생 춤이나 추며 혼자 살겠다고 해. 아니라면 누가 더 있겠어? 두 번째가 마음을 바꿔 결혼해야 한다면 그때는 다른 것으로 보상을 해주면 되겠지. 지금은 100번 해봐야 춤을 추고 싶어서 공장 얘기는 하자도 안 해. 정말 아버지가 평생 일하신 만큼 애정도 강하시다면 우리는 지금처럼 일만 하고 월급 받아도 괜찮아요. 녀석야, 언제까지 일하라고 할 거야? 사위가 떡하니 일도 잘하고 잘 버텨주고 있는데 나도 이제 나이를 먹어서 그런 건지 공장 돌아가는 상황이 한눈에 잡히지도 않는다. 이제 슬슬 은퇴를 할 나이인 게지. 내가 우리 사위를 믿고 전부 다 맡길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나도 이제는 마누라랑 여행도 다니고 싶다. 우리 사위 덕분에 주말에 할 수 있는 취미도 생겼고 말이야. 캠핑 다니고 낚시하며 젊어지는 기분이지 뭐냐. 그 말의 끝으로 우리 남편의 어깨를 토닥여주는데 우리 남편의 만감이 교차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었어요. 공장을 물려준다는 말이 감동적이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인정을 받았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뭔지 눈물이 뚝뚝 흐르며 열심히 해보겠다고 했고, 친정 아버지께서는 껄껄 웃으시면서 별다른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저희에게 참 기쁜 일이었습니다. 행복한 일만 가득할 줄 알았는데 한 달이 딱 지나서 저에게 아주 잊지 못할 사건이 터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사건인데요. 제가 바보 같은 짓을 하고야 말았죠. 제가 바로 보이스 피싱에 당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멍청하게 돈을 다 뜯긴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전화를 딱 받자마자 서울중앙지검 검사입니다 하는데 딱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을 알겠더라고요. 다른 내용도 아니고 인터넷에서 주구장창 떠돌아다니는 뻔한 수법을 가지고 전화를 걸었으니까 당연히 전화를 받자마자 알아차릴 수밖에 없었죠. 요즘 또 워낙 보이스피싱에 대한 이야기가 많고 수법도 공개적으로 알려주니까 당하려 당할 수가 없는 판이죠. 김여정 씨 통장이 대구에 있는 박철민 씨에게 대포 통장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어요. 그래서 통장을 즉시 막아야 하는데 통장을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통장 안에 있는 돈을 안전한 곳으로 이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은행에 가셔서 돈을 출금하신 후 안전한 장소에 숨겨두시는 게 좋습니다. 보편적인 방법이라 전화를 끊으려 했는데 갑자기 재미있는 생각이 떠올랐죠. 보이스 피싱을 시도하는 사람들에게 한 방을 맞추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고민하다 결국 말을 했네요.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통장이 청약저축 통장이라서 100만 원부터 출금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은 96만 원밖에 남아 있어요. 현재 월급이 다 되어서 카드값을 돌려막기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가지고 있는 돈이 하나도 없네요. 현금으로는 1만 원밖에 없고 3만 원이 모자라는데 출금이 안 돼서 어렵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검사를 사칭한 사람이 매우 당황하며 숨소리를 내뱉더니 너무 당황해하자 저도 모르게 더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건너선 안 될 강을 건너고 말았습니다. 그럼 혹시 검사님, 제가 3만 원만 꺼내도 될까요? 제가 가진 1만 원을 넣어서 딱 10만 원만 들고 출금하면 될 것 같은데 제 이름으로 된 통장이 대포 통장으로 쓰이고 있다는 게 너무 무서워요. 검사님께서 한 번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그렇게 말하자 피싱범이 당황하여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버려드리더라고요. 바보놈들을 속일 사람을 속여야 했는데 한 5분 뒤에 다시 전화가 오더니 제 계좌번호를 쭉 부르더니 3만 원을 지금 송금해주겠다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이번에는 정말 내가 당황을 하고 말았죠. 정말 무서운 게 제 계좌번호를 줄줄이 외우고 있었다는 점이었어요. 개인정보를 사고하는 시대라고는 하지만 이렇게 지극히 개인적인 것 같이 다 알고 있다고 하니까 겁이 나더라고요. 지금 3만 원을 넣었으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확인되셨으면 100만 원을 출금하셔서 가까운 지하철역 물품 보관함에 넣어두시면 되고요. 저희 금감원 직원이 회수를 할 텐데 비밀번호는 1234로 지정해 두시면 됩니다. 은행에 가셔서 일단 출금부터 하세요. 전화 끊지 마시고요. 알아들으셨죠? 저는 이해했다고요? 대답을 하고서 휴대전화를 들여다봤어요. 저는 은행 앱에 입출금 알람을 설정해 두었었는데 그때 3만 원이 입금됐다는 알림이 울렸어요. 입금 내역을 확인하자마자 웃음이 터질 것 같아서 전화를 끊지 말라는 보이스피싱범의 말을 무시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그 번호를 차단해버리고 그 후에는 모르는 번호는 전혀 받지 않았죠. 3만 원이 생겨서 기뻤는데 돈을 쓰기보다는 기다리고 있는 어마무시한 일들이 제게 다가오고 있었어요. 실제로 제 계좌가 보이스피싱 의심 계좌로 되어 검찰, 경찰, 그리고 은행에서 조사를 시작한 탓이었거든요. 설명을 하자면 정말 복잡한 일인데 정리할 수 없을 정도예요. 되었든지 아니었든지 검찰이 추적하던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처음으로 일반인의 계좌로 송금을 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제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주요 인물로 의심을 받아 징검다리 계좌로 지목되어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실제로 검찰에 출석해야 한다는 명령을 받아 처음에는 이것도 보이스피싱인가 싶었지만 곧 진실임을 깨달았습니다. 두려운 마음에 한 달 후 검찰청을 찾아갔지만
금융사기 범죄에 연루가 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연이어 다음 날은 은행에서 제 계좌가 동결된 것을 알게 되었고, 여기서 더 중요한 사실은 그 계좌가 제 유일한 계좌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마디로 은행 거래를 전혀 할 수 없게 된 것이었어요. 지금은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너무나 무서워서 혼날 줄 알았어요. 검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는 내내 울었다니까요. 아니, 검사님, 제가 진짜 너무 황당해서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아, 저 진짜 보이스 피싱에 대해 모르는 평범한 사람이고요. 정말 범인이 아니에요. 그저 보이스 피싱 범인을 알고 한번 골려주고 싶어서 벌인 일이었는데 이렇게 커질 줄 상상도 못했어요. 아이고, 검사님, 추측할 범위가 아니라니까요. 이미 검찰이 쫓고 있던 범인이었다. 게다가 사건이 상당히 축적된 조직이라서 그런지 강도 높은 조사가 시작되었고 저는 정말 억울하다. 아니다 하는 말밖에는 할 수 없어요. 수강자님께서는 수강하지 못해서 애를 먹었어요. 그래서 내내 울면서 제 무죄를 증명해야 했지만 사실 제가 진짜 범인이 아니라는 사실은 금방 드러났어요. 저는 검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는 내내 조사관들에게 엄청난 혼이 났습니다. 제 나이가 한두 살 먹은 것도 아니지만 나이가 40대 후반인데 이런 일을 벌인다는 것에 검찰에서도 무척 황당해했고요. 아니 여사님, 고 이런 일을 벌이셨나요? 한두 살 먹은 어린아이들도 아니고 제가 이런 사건을 처음 겪어 황당합니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운 놈들인지 알아요. 여사님, 사는 집 주소도 다 알고 있을 텐데 그 보복이라도 당하면 어쩌려고 이런 일을 벌이십니까? 그 놈들이 심이라도 충분히 있지 않으면 큰일 날 수도 있었다고요. 아휴, 제가 이렇게 큰 사건이 될 줄 알았네요. 그래서 장난쳤습니다. 당신이 사람들을 등쳐먹을 수 있는 것처럼 나도 그럴 수 있다는 걸 한번 보여주려고 했었는데 아이고 검사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두 번 다시 이런 사건에 휘말리지 않도록 명심하겠습니다. 네, 조사해보니 아예 그쪽과 연관이 없는 걸 알겠고요. 그래도 앞으로 몇 번 더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셔서 은행 계좌는 아마 6개월 정도 동결될 수 있으니까 은행 거래는 한동안 못 하실 거고요. 일단 범죄에 연루된 것은 없어서 빠르면 3개월 정도 만에 풀릴 수도 있고요. 그럼 보이스 피싱범에게 뜯어낸 3만 원은 어떻게 하나요? 아니요, 이걸 증거로 제출해야 할까요? 혹시 몰라서 남편한테 3만 원 고긴 했는데 아이쿠, 됐습니다. 그걸로 식사라도 하세요. 그런 일을 겪은 가족이 황당해했죠. 그렇게 계좌가 동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친정아버지께서 집을 구하라고 하셨고 돈을 보태주시겠다며 억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제 계좌로 받게 되면 출금이 뭐고 아무것도 안 되니까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죠. 이미 저희는 부품 꿈을 안고 집까지 다 알아본 상태였는데 돈을 받는 게 급해서 어쩔 수 없이 남편의 계좌로 받게 됐어요. 그렇게 이사를 하면서 집을 알아보며 바쁘게 지내던 중 어느 날 시부모님께서 시댁에 와서 식사를 함께 하자는 말씀에 갔더니 어떻게든 신우도 와 있더라고요. 엄마가 나 보리 굴비 뜯어줄 거지라며 아우 나 이상하게 그 비릿한 보리 굴비가 너무 당기는 거 있지. 차가운 녹차도 준비해라고 말씀하셨어요. 주어야 해요. 아, 그리고 나는 집에 있는 채도 볶아 주세요. 진미채는 집에 싸갈게요. 지난번에 주신 매콤한 장조림도 다 먹었는데 그것 더 있어 이상하게요. 엄마가 해주신 반찬이 너무 맛있어서 당기네요. 신우가 이거 해달라고 하고 저거 해달라고 말을 하는데 평소라면 시어머니가 내 돈 주고 사 먹으라고 할 텐데 나 좀 사줘봐라, 반찬값 내놓으라고 해도 남았을 텐데 군소리 없이 다 해주고 있더라고요. 뭐지 하는 마음에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는데 입안에 잔등한 것을 쳐놓고 있는 신우가 저를 보면서 웃으며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언니, 나 임신했어요. 아, 나도 정말 포기하고 있었는데 기적적으로 임신됐어요. 우리 아이가 뱃속에서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대요. 이제 안전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진짜 엄청나게 놀랐어요. 우리 신우는 45살이고 그래서 그 나이에
임신이 된 것이 정말 기적적인 일이 아닐까요? 입이 다물 수 없을 만큼 놀랍고 결혼한 지 7년이 지난 우리 신우가 임신한다는 사실에 우리 시댁 어르신들로부터 많은 압박을 받았습니다. 임신을 해야 한다는 요구 속에서 그동안 임신을 시도하지 않은 정도로 저희는 평온하게 지냈고 무속 신앙부터 미신까지 모든 것을 건져보며 임신을 갈망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시험관도 몇 년째 도전 중이었는데 마침내 임신한 것이죠. 정말 이게 우리에게 마지막 기회 것이라고 굳게 다짐하며 도전했는데 운이 좋게도 착상이 됐어요. 시댁에서도 기쁘게 받아주셨고 남편과 함께 눈물을 흘렸을 정도로 감격스러운 소식이에요. 이제는 조심해야 할 것들이 많다고 하니 먹고 싶은 것은 마음껏 먹으라고 하지만 웃긴 게 우리 엄마도 음식이 그렇게 당기신다고 하더라고요. 언니, 축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이제야 제 마음이 편해져요. 그동안 고생 많았어요. 당신이 우울해하는 것만 보던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밝은 표정을 보니 기뻐요. 아이가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어요. 엄마는 힘들지 않게 이 출생을 잘 해낼 거예요. 정말 수고했어요. 우리 집도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좀 차별스럽겠지만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돈이 있어서 이사를 가게 된다는 거잖아. 좀 더 나은 집으로 이사를 하는 거라고. 네, 그래, 내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기로 했어요. 아이들이 커가는데 집이 너무 작다고 생각해 큰 집으로 이사를 가라고 도와주실 거예요. 게다가 우리 남편도 일을 열심히 해서 후임 사장이 될 것처럼 생각해 주셨어요. 좀 진중하게 그런 말씀 해주셨어요. 김치국 좀 마셔도 되겠죠? 이제 우리 집에도 빛이 들어오나 보세요. 저도 저희 친정집 자랑도 좀 하고 제 어깨에 힘도 주려고 했던 말이었는데 아주 큰 실수를 했었나 봐요. 시댁 식구들의 탐욕스러운 얼굴을 미처 바라보지도 못하고 말이에요. 아무튼 남편 계좌로 아버지께서 3억을 보내주셨어요. 우리 가족이 딱 마음에 들었던 집이 있었는데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그 돈으로 해결이 됐고 아버지께서는 남편에게 공장 인수인계도 시작하셨어요. 인수인계 때문에 바쁘고 이사 날짜를 맞추느라 이사 계약을 좀 미루고 있었는데 날짜를 잡아야 하고 계약금을 걸어야 할 때가 다가왔고요. 근데 남편이 요리를 피하고 저리 피하는 것이 아니겠죠. 여보, 왜 자꾸 집게야? 문제가 있을 때 자리를 피하는 것이 좋아? 우리 이사를 해야겠다. 사실 나 고민되는 게 하나 있어. 당신에게 말을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고민이 되긴 했는데 하지 않으면 답답할 것 같아서 솔직하게 말할 거예요. 동생이 이번에 정말 힘들게 임신을 했잖아. 그래서 말인데 정말 기억에 남는 임신 축하 선물을 해주고 싶어서 고민을 했거든. 그 장인 어른이 3억을 보내주셨잖아요. 지금 힘들게 살고 있는 거 알아. 임신까지 했는데 아이를 키우는데 돈을 바치지 않는다고 해서 말이야. 그래서 내 여동생을 위해서 하나뿐인 조카를 위해서라도 서포트 주고 싶어. 그래도 돼. 그렇게 말할 건데 전순간 머리를 맞은 듯 했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니까 보이스? 피싱을 당한 것 같은 상황이라니 자기 돈을 주겠다는 식으로 말을 하는데 그 돈은 우리 아버지가 우리 집을 살라고 주신 돈인데 본인이 벌어서 모은 돈이 아니잖아요. 아이 너무 비현실적인 말을 들어서 순간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아니, 그 돈을 왜 신우한테 주겠다고 그래? 우리 아버지가 준 돈 말야. 그리고 나는 여동생이 있어. 나도 있어? 우리 여동생도 우리 아빠 돈을 탐내지 않고 가만히 있었는데 신우는 왜 우리 아빠 돈을 탐내 말 같은 소리를 하는 거야? 댓글을 달라든가 해. 아이야, 내 동생 임신 어려운 거 알잖아. 이 정도 선물도 못 해주는데 결혼하고 나서 지금까지 시집 사이만 당했던 앤데 이제 와서 웃음꽃이 피었다면서 정도 선물해 줄 수 있지 않아? 해주긴 뭘 해줘. 우리 사정도 어려워서 친정집에서 돈을 빌려와서 집을 옮기려고 하는데 아이, 우리가 뭐 재벌이라는 정도 선물이라면서 3억 원을 신우한테 준다는 거야? 미쳤어. 공장 이제 내 거가 되는데 그 인수인거 다 끝나가는데 우리는 번 돈으로 하면 되는 거지? 시기가 조금 늦어진다고 해서 못하는 게 아니야? 당신 진짜 미친 거 아니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니까 뭐라고 반박해야 할지도 모르겠어. 그리고 그 공장에서 언제 3억을 벌어서 우리 집을 살 거라고? 당신이 운영을 한다고 아버지처럼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당신의 사업 망했다고 했다면? 아, 우리 아빠 공장도 망아먹는 거 아니야? 아니, 잘 나가다가 그 얘기 왜 해? 당신 은근히 내가 망하길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야? 아, 정말 기분 나쁘네. 어차피 이제 내야. 공장은 내 것이고, 그래서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이게 내 여동생 죽겠어. 내 여동생한테 이 정도도 배포도 못 해줘와. 반대해봐야 내 통장에 돈이 들어있는데 무슨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정말 이런 치사한 방법까지는 안 쓰려고 했는데 참다 안 되겠다. 이놈은 돈통 당해봐야 된다는 생각에 남편을 향해서 바로 서류 한 장을 던졌어요. 남편이 이게 뭐냐 하고 서류를 보기 시작했는데 곧 사색이 되더라고요. 그 서류는 바로 사업자 등록증이 우리 공장 주소로 되었는데 사업주가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지요. 당연히 남편은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아, 잠깐만. 이거 장인 넣은 사업자 등록증 아니야? 아니, 나한테 준다던 공장이 왜 당신 이름으로 되어 있어? 왜 당신이 사장인 건데? 참나, 왜 그런 거야? 왜 이럴까 하는 생각이 들었겠지. 어떤 은혜도 모르고 나대며 나서던 너는 사업자가 되었지만 망했었어. 아내의 이름을 믿고 물건을 주던 나는 내 이름으로 받는 것을 바라는 너를 보며 당황스러웠지. 우리 아빠는 그 정도를 생각하지도 않고 냅다 너에게 준 게 아닐까? 너한테 괜히 주었을까 봐. 내가 결혼하고 사업이 망하자 우리 집에 뭘 했는지 궁금해. 집에 가는 것도 귀찮아하고 연락도 안 하고 그랬다던데? 하지만 너는 취업을 시켜준다고 해서 소극적으로 기대한 것이나 잘한 거 아니겠어? 그리고 너는 공장에서도 큰 변화가 있었다며 이제 내가 차기 주인이라고 선언하고 내 사업장이라고 다녔다고 하더라. 우리 아빠는 몰랐을 거야. 인수인계가 시작되었고 나서부터 직원들이 갑자기 취직해달라 했다는구나. 아이, 그래서 사장이 바뀌면 일 그만두겠다고 했다는구나. 그게 말이 돼? 언제 내가 저런 말 했겠어. 이건 모욕이야, 나한테. 사업장에서 일해야 하는 것이 싫어서 지금 내가 일을 다 했고 식구들이 다 짜고 치는 것이라고 왜 감투를 내가 써? 아직도 입이 살아있어서 그런 말 하고 다니면서 얼마든지 증인들을 불러와 봐. 사람들이 전부 너 때문에 일을 못하겠다고 하는데 왜 모르겠어. 다 알잖아. 아이, 그렇다고 해도 저 아무리 그래도 이런 몹이 어디 있어. 그럼 난 뭐야? 사장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일하는 바지 사장도 아니야? 결국 월급쟁이고 이익은 다 내가 가진 것이잖아. 내 아빠는 공장 주인이란 말야. 딸이 내가 가는 것이 뭐 애초에 너한테 갈 일도 없었던 거야? 내가 사업장에서 일하기 시작하면서 가능성을 보게 된 거지? 그런데 갑질을 해. 그런 말에 우리 아버지가 갑자기 내 이름으로 사업자를 변경해줬어. 내가 사업을 망쳤던 이유를 알 것 같다고 하시면서 왔잖아. 정말 내가 한문을 열심히 삽시간한 결과로 이렇게 뒤통수를 맞다니. 사업 그거 내 여동생 죽겠다고 하고 회사 사람들한테도 라인 잘 서라. 내가 사장 될 거다 몇 마디만 한 것으로. 아, 나 일 그만둘 거야? 안 해 그래? 아, 그럼 그만둬라. 누가 아십니? 너랑 나랑 이혼하고 너도 고장 그만두고 그거지 같은 시댁에 다시 기어 들어가던가. 우리 아빠가 준 3억도 내놔내. 돈 아닌데 왜 가져가? 그거 우리 집 살 돈인데 왜 줘? 아, 나한테 장인 논이 주신 돈인데 왜 줘냐고? 뭐, 줘, 이혼할 건데 집은 못 놓매지. 너 그 돈 당장 내놔. 안 내놓으면 후회할 거야. 아주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잡아낸다. 그렇게 개판으로 싸우고 서로 내가 잘났네 하다가 이혼 도장을 찍기로 결판을 내렸는데 근데 이 똥멍청이가 갑자기 덜컥 겁이라도 가네요. 건지 뭔지 이혼 못한다 배째라고 나오면서 저는 몰래 신우한테 3억을 줘버렸네요. 신우는 그 돈으로 냉큼 집부터 구하더라고요.
돈을 내놓으라고 할까 봐 그랬겠죠. 저는 참을 수 없어서 이 기가 막힌 사실을 친정에 알렸고 친정 부모님은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다면 난리가 났어요. 당장 이혼 소송 걸으라는 불호령에 저도 바로 소송을 걸었어요. 남편이 자긴 죄가 없다 해서 이혼하기 싫다고 당당하게 나왔지만 3억이라는 돈이 뭐 리집게 이름이겠지 떨어졌죠. 게다가 저희 부부가 집을 사고 한 것이 아니라 전세를 가지고 있던 것이 끝이라 재산 분할을 해봐야 했는데 남편만 손해를 보는 것이었어요. 저는 이득이네요. 돈을 일단 나눠 계산해서 나누고 나니까 남편이 슬쩍 쫄았나 봐요. 아, 이렇게 이혼하면 애는? 어쩌냐. 넌 엄마가 되어서 자녀들을 온전한 가정에서 키울 생각을 하지 않고 이혼하면 누가 손해일까? 취소할 수 없느냐? 누가 손해일까? 나는 손해가 아닌 것 같은데? 자녀들도 어떻게 키울지 잘 알 거야. 자녀들은 아름답게 추억을 간직하게 될 거야. 그것만으로 충분한 건 아닌가? 남편은 아무런 말도 못했어. 그런데 더 웃긴 게 우리 친정아버지가 전 남편을 고소했다는 거야? 내 딸이랑 직접 하라고 준 돈인데 이혼해서 그 돈을 돌려주라고 하니까 이미 다 줬다고 해. 그 돈을 이전 신우에게 다 돌려주라고 했더니 이미 집을 샀다고 해서 신우는 신경도 안 쓴다고 하는구만. 그 집안은 바로 그 자식들이 어디 안 간다고 하니까 친정아버지가 돈을 즉시 반환하라고 소송을 걸었더니 돈을 갚으라는 판결을 받았다. 법정이자 및 갚아야 할 돈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 남편은 어떤 나이에 어디서든 취직할 수 있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요? 이전 시댁에서는 왜 이혼했느냐며 애물단지 취급을 받은 것이고 이전 신우는 모르는 척하며 전 남편과 이전 신우가 싸우는 것을 방관했습니다. 결국 전 남편은 개인 회생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우리 친정은 이전 신우에 대해 부당 이익을 무한히 취한 것이라며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대해 이전 신우는 친정 아버지로부터 돈을 받아 전 남편에게 돌려주었다는 명백한 사실을 인정하게 되어 배상 책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전 신우도 울며 친정에 돈을 돌려주기로 결정했고 이 과정에서 이전 신우는 시댁에서 많은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임신을 했으면 어떻게 할 거냐, 아무데에도 쓸모없는 존재라는 말을 받았다고 합니다. 받는 중이라고 말했어요. 결국 제가 3억 원이라는 돈도 찾아내고 전 남편에게 현실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게 했어요. 전 남편은 개인 사정으로 은행 거래조차 못하고 완전히 어디 공사 현장에서 노가다를 하며 현금을 벌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친정 아버지로부터 공장을 상속했지만 실무에 대비해 배워야 한다고 판단해 아버지께서 몇 년 은퇴를 미루라고 부탁했어요. 아버지는 제가 공장을 이어받기로 하자 열심히 도와주겠다고 했고 이제부터는 제 삶을 50세부터 다시 시작하는 마음가짐으로 열심히 살 것입니다.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공장 경영을 배우고 아이들에게는 전 남편의 빈자리가 차지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쯤 후회도 많고 반성도 많은 제 경험들을 글로 표현해 보았는데요. 되었더니 받게 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악플이 아닌 응원의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